자, 오늘은 경우의 수라는 것을 좀 배워볼 거야. 자, 우리가 이 중학교 때 경우의 수를 많이 접해봤었어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었고, 사실은. 자, 근데 우리 중학교 때 학생들, 사회과 학생들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 경우의 수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그치? 맞아요. 이 경우의 수 상당히 어려워. 근데 그 어려움에 한몫을 하는 이유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경우의 수, 이 부분은 그 수학에서 논리학 부분에 관련돼 있어. 이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배웠지. 집합 그리고 명제, 그치? 이런 것들이 논리학인데 이 경우의 수도 그 논리학의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다른 단어가 좀 틀리게 논리 연산을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런데 그 논리 연산을 하지 않은 채 자꾸 그냥 답을 쫓아가는 연산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 경우의 수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우의 수랑 다른 단어가 좀 틀리기 때문에 얘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 단어처럼 연산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쪽 단어만큼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 성심성의껏 논리 연산을 잘 해줘야지.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경우의 수 부분이 실력이 탄탄해지게 될 거야. 아시겠지? 잊지 말아야 돼. 자, 그럼 우리 오늘 첫 번째 경우의 수 시간인데, 자, 경우의 수란 무엇이냐? 그것부터 좀 얘기해 볼 텐데, 자, 우리 거기에 사건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지. 사건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어. 사건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르게 돼. 그치? 예를 들어서 동전을 하나 던졌어. 그럼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동전을 한 번 던진다는 행위에 의해서 앞면 나오는 사건과 뒷면 나오는 사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런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한다. 행위에 의한 결과들을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 경우의 수라는 것은 이 사건의 모든 결과물의 가지수 이걸 갖다가 경우의 수라고 불러.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동전을 던졌던 이런 행위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사건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었으니까 동전을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이게 되는 거야. 되겠지? 자, 아무튼 뭐 사건과 경우의 수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거라 생각이 믿고, 자, 문제는 지금부터야.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연산을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건데, 자, 경우의 수를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돼.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는 거지.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는 것을 쌤이 수용도라고 할게. 내지는 자, 비슷한 것이 사전식별이라고 하는데, 자, 거의 뭐 똑같은 놈이라 보면 돼. 그치?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따진다. 좀 더 자세히 본다면 수용도라서 이게 막 가지를 쳐가면서 하나씩 일일이 따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수용도고, 사전식별은 알파벳 순서대로 아니면 수의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따져보는 게 사전식별인데, 앞으로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좀 더 통틀어 그냥 수용도라 부르도록 할게. 일일이 따진다는 것은 똑같은 거니까, 그렇지? 따졌을 때 그 방법의 세부적인 차이인데 그냥 사전식별도 선생님이 수용도라 부르고 이런 가지치기도 그냥 수용도라 부르도록 할게. 아무튼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노가다를 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수용도라 부르게 될 거야. 자, 그럼 이 수용도는 이런 게 언제 만나거냐 하면은 이 수용도는 초등학교 때 처음 만나게 돼요. 그렇지? 자, 근데 이 수용도를 그래서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은 누구나 다 문제를 풀 수 있지. 초등학교 문제가 쉽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학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게 된다고. 그치?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우리 인식은 수용도 하면 에이 뭐 이게 수학이야 그냥 노가다지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 경우의 수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경우의 수의 핵은 어떻게 보면은 이 수용도라고 할 수 있게 돼.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연산에 의해서 문제가 풀리긴 하지만 이 조금 문제가 좀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는 수용도를 우리가 의지해서 푸는 꼴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실제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수능에서 상당히 경우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고난도 문제를 맞춘 학생이 아주 최상위권 학생들은 맞춰내고 그리고 중간은 못 맞춰. 중간 학생들, 중간 진행 학생들은 못 맞추고 오히려 최하위권 학생들이 맞추게 되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시험을 갖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연산을 하려고 그래. 막 연산에 의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근데 최상위권 학생들은 딱 문제를 보면서 알지. 이거는 도저히 연산으로 처리가 안 되는구나. 일일이 수용도를 어느 정도 따져봐야겠구나. 라고 해서 걔네들 수용도를 하는데 이 일반적인 학생들은 끝까지 걔를 갖다가 수용도를 하지 않고 그냥 연산에 의지해서 문제를 푼다고. 그러다 보니까 안 풀리게 되는 거야.
그럼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연산할 줄 몰라. 그래서 일일이 다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실제로. 자, 단순히 우리가 수용도를 갖다 노가다라 생각하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수용도를 하면서 뭐냐 하면은 자료에 하나씩 나열하면서 규칙성을 갖다 좀 배우게 되면서 또 개 자료를 갖다가 사전 식별을 이용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습득하게 된다고. 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규칙성과 얘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서 나열하는 이런 방법이 이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추론 능력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자, 수용도나 사전 식별 같은 경우는 일일이 하나씩 따진다. 이걸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수용도나 사전 식별을 잘하는 학생만이 경우의 수를 잘할 수가 있게 돼요. 이게 가장 기본 우리가 추론 능력입니다.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수용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다 풀려. 다 풀릴 단점이 있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치? 왜? 사건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방법, 수용도를 안 하고 또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 하면은 자, 논리연산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돼요. 논리연산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되는데 논리연산에는 두 가지가 있어. 자,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합의법칙, 고배법칙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치? 자, 논리연산에는 합의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또 논리연산에는 고배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자, 요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자,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야. 이 경우에서 어려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작은 사건들이 모여가지고 이놈들이 다시 모여서 커다란 큰 사건을 만들게 돼. 이런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다시 큰 사건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 작은 사건들이 어떤 경우는 합의법칙으로 연결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고배법칙으로 연결된 경우가 있다고. 여기서 잘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경우의 수를 잘하면 여러분한테 이런 게 나와요. 어떤 큰 사건의 경우의 수를 갖다 봐라 라고 나온다면 그 큰 사건 안에 있는 작은 사건들이 무엇인지 먼저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구별이 끝나게 된다면 그 작은 사건들은 서로 어떤 논리 연산으로 연결되는지 이걸 잘해줘야 돼. 이걸 잘해줘야지 경우의 수를 잘하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치?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보면은 막 드립다 그냥 논리 연산 안 하고 문제 푸는 경우가 있어. 앞쪽에 문제가 쉬우니까. 그치? 근데 자꾸 그러다 보면은 쉬울 때 논리 연산 안 하다 보면은 나도 정작 어려워질 때는 논리 연산하는 능력을 키우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문제도 아예 접근이 안 되게 된다고. 그치? 자, 잊지 말아야 돼. 논리 연산을 잘해야 된다. 그치? 그럼 이런 논리 연산을 잘해야 돼. 논리 연산은 크게 합의법칙과 고배법칙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어떤 경우가 합의법칙이고 어떤 경우가 고배법칙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합의법칙은 일단은 우리가 또는이라는 논리 연산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는 합의법칙이라고 보게 되고 고배법칙 같은 경우는 and라는 우리가 논리 연산으로 연결됐을 때 우리는 고배법칙이라고 보게 돼요. 또는 and 많이 봤지? 집합명제에서 많이 우리가 해봤었잖아. 그치? 되겠지? 자, 집합에서는 또는이 합집합 그리고 and가 바로 우리가 교집합 이런 의미인데 자, 의미가 이어지긴 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있으니까 경우에서 나름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또는과 and를 다시 한번 공부해 줘야 돼. 그러면은 합의법칙 우리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해보면은 만약에 두 사건이 모였는데 두 사건이 이렇게 있어. A 또는 B 이런 식으로 두 사건이 연결이 된다면은 이때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거야. 이렇게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더해주는 게 바로 합의법칙이에요. 그리고 고배법칙 같은 경우 두 사건이 이렇게 A and B 이렇게 연결된다면은 이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갖다 구한 다음에 얘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했다면은 얘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것이 바로 고배법칙이 되는 겁니다. 되겠어?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 합의법칙이고 언제 고배법칙인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해본다면 이렇게 돼. 동시에 발생하지가 않아. 그럴 때는 합의법칙이 되는 거고 얘는 동시에 발생을 해. 그럴 때는 고배법칙이 되는 거야. 고배법칙. 알겠어? 그렇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합의법칙, 동시에 발생할 때는 고배법칙. 이건데 이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돼. 동시에 발생한다는 그 의미를. 그렇지?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거야. 자, 먼저 합의법칙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합의법칙의 예.
자, 선생님 거기 합의 법칙 얘 거기 지금 있지? 자, 보니까 합의 법칙 그 선생님 얘라고 써놨는데 이렇게 있어. 한식이 세 종류가 이렇게 있고 중식, 중국집 음식 중식이 5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이때 메뉴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경우의 수. 밥을 먹는 경우의 수를 갖다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밥을 먹는다는 사건 안에는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은 우리가 얘가 큰 사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즉 한식을 먹는 사건과 중식을 먹는 사건이 작은 사건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밥을 먹는다는 이 큰 사건 안에는 어떤 작은 사건들이 있냐면 한식을 먹는다는 그런 작은 사건과 중식을 먹는다는 그런 작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때 우리가 한식을 먹어버렸네. 밥 먹었니 안 먹었니? 밥 먹었잖아. 밥 먹었잖아. 한식을 먹는다는 사건만 발생했더니 밥을 먹어버렸어. 이 사건만 발생했더니 큰 사건이 발생해버린 거지. 또 중식을 먹었어. 밥 먹었잖아. 그렇지? 얘를 먹었더니 또 밥 먹는다는 사건이 발생했어. 뭔 얘기야? 이 작은 사건들 둘 중 하나가 발생했더니 큰 사건이 발생해. 하나가 발생했더니 큰 사건이 발생해. 즉 무슨 얘기냐? 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이 아니야. 동시에 발생하지 않아. 둘 중 하나만 발생하면은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우리가 이럴 때를 이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동시는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시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큰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 작은 사건들 중 하나만 발생해. 근데 큰 사건이 발생해버렸어. 그렇지? 큰 사건이 완료됐어. 이러면 이 사건, 작은 사건끼리는 합의 법칙으로 연결되는 거야. 되겠어? 그렇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한식 먹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가 되겠어? 3가지가 될 거고 중식 먹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5가지가 될 텐데 밥을 먹는다는 사건에는 한식을 먹거나 뚜껑이 되는 거지. 중식을 먹어. 이러면 밥 먹는 거 아니야.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지. 그렇지? 그럼 난 우리가 밥을 먹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될까? 한식을 먹거나 3가지 또는 중식을 먹거나 5가지. 한식의 종류는 3가지, 중식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따라서 밥을 먹는다는 사건의 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니?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지? 지금처럼 우리가 자 항상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은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큰 사건의 경우 안에 작은 사건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작은 사건들이 어떻게 and 내지는 or 둘 중 누구의 논리 현상을 따라가는지 잘 봐야 되는데 그것은 간단히 생각해. 한식을 먹었어. 그럼 밥 먹은 거 아니야. 사건이 끝난 거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 사건 갈 때는 또 논리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중식을 먹어. 그럼 밥 먹는 사건이 또 발생하잖아. 그치? 즉 이런 거지. 밥을 먹는다는 사건을 우리가 상처를 생각하면 이렇게 거야. 한식 먹거나 아니면 중식 먹거나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합사건을 찾게 된다면 이제 각각의 경우에서 구한다면 더해주면 그냥 끝이야. 이해했을 되겠지? 상당히 중요해. 자, 동시란 시간의 개념이 아닌 큰 사건이 발생하는 요놈의 기준점이 되는 거야. 응? 얘만 발생해도 이게 발생했어? 그럼 그 다음 사건은 또 너무 연결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두 사건은 합사건 형태가 된다. 이거지. 합의 법칙. 되겠니? 잘 생각해야 돼. 자, 이번에는 고배 법칙을 갖다가 선생님 좀 한번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그 옆에 자, 우리 또 얘가 있지. 자, 티셔츠가 두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야. 티셔츠가 두 종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바지가 세 종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세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것은 옷을 입는 경우의 수야. 뭐라고 할까? 큰 사건은? 자, 옷을 입는 경우를 찾아라. 경우의 수를 찾아라. 이게 바로 문제야. 그치? 그러면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사건 안에는 티셔츠를 입는 경우도 있고 바지를 입는 경우도 있을 때, 자, 다시 생각해볼게. 어떻게 해볼까? 자, 이제 한번 논리연습 한번 해볼까? 자, 티셔츠를 입었어. 티셔츠를 입었어. 옷 다 입었니? 다 안 입었잖아. 큰 사건이 발생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작은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오가 아니고 and로 연결을 해.
그치? 그러니까 옷을 입는 경우는 티셔츠도 입고 말이야. 바지도 입어야지 우리가 옷을 입는다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 아니야. 그치? 되겠어? 지금처럼 옷을 입는다는 사건은 티셔츠 입는 것과 바지 입는 것이 둘 다 발생해야 돼. 이럴 때 우리가 동시라고 부르는 거야. 이 사건과 이 사건이 모두 발생해야지 옷을 입는다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는 동시에 발생한다 이렇게 본다고. 여기서 동시는 시간의 관념은 안 해. 사실 그래서 알겠어? 이 큰 사건이 발생하냐 안 하냐, 그치? 그놈에 의해서 이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지 동시에 발생하지 않을지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잠깐 한번 비교해볼게. 다시 올라갈까? 밥을 먹는 사건은 말이야 어떻게 돼? 한식을 먹거나 한식을 먹으면 밥 먹는 사건 발생하는 거잖아. 이게 발생했으니까 그 다음에 논리형태는 어떻게? 또는으로 연결돼야 돼. 또는 중식을 먹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합의 법칙이 되는 거고, 옷을 입는 경우에서는 티셔츠를 입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잖아. 그치? and 바지를 입어. 이래야지 옷을 입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지. 이럴 때는 and로 연결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and로 연결됐을 때는 우리가 옷을 입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 각각의 경우에서 갖다 구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돼. 자, 티셔츠 입는 경우 몇 가지? 두 가지. 바지 입는 경우 몇 가지? 세 가지. 해서 총 6가지. 이게 되는 거야. 되겠어? 그래서 선생님, 이거 더하는 건 놔두겠는데 왜 곱하는 겁니까?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보도록 하자. 티셔츠가 기업 티셔츠, 니은 티셔츠가 있고 바지가 A, B, C라는 바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직접 수용도를 한번 그려볼게. 자, 티셔츠를 갖다가 A를 입었어. 그러면은 티셔츠를 갖다가 기업 티셔츠를 입었어. 그럼 바지를 A 입는 경우도 있겠고 기업과 B, 기업과 C 이렇게 해서 옷을 다 입는 경우도 있겠지. 그렇지? 근데 이건 말고 또 어떻게 있어? 티셔츠를 갖다가 니은을 입었다면 바지 A, 바지 B, 바지 C 이렇게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이 다수용도를 따지는 거야. 이 모든 경우에서는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니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자, 3을 반복해서 두 번 더하니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때 이 3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겠니? 바지의 종류가 세 종류이기 때문에 3이 발생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2가 발생한 이유는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그것 때문에 2가 발생하는데 이 2의 발생 원인은 티셔츠의 종류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다 보니까 3 더하기 3 똑같은 거 반복해서 더할 때 우리는 수학에서 곱하기 쓰잖아. 그래서 2 곱하기 3 하다 보니 어떻게 돼? 2는 자 티셔츠 입는 경우에서 되는 거고 3은 바지 입는 경우에서 곱할 수밖에 없는 거야. 되겠어?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곱사건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경우를 곱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렇지?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웠는데 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내용이야. 되게 쉬운 내용인데 이거 너무 쉬운데 왜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쉽다고 어떻게 보지 마. 확실하게 개념 정리가 될 때까지 충분히 고민을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서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갑디가 경우에서 많이 어려운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워져. 참고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해볼게. 수학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대표 단어는 두 단어는 있어. 대표 단어는 두 단어. 어떤 단어냐? 이과생들이 배우는 공간도형이라는 단어가 있어. 공간도에서 도형 문제 푸는 거야. 개어렵겠지. 수학생들도 되게 싫어해. 그 공간도형 문제를. 그리고 또 그보다는 그와 비슷하게 또 싫어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바로 경우의 수 파트. 선생님들조차도 어려운다고. 그렇지? 그래서 결코 만만히 보면 안 되고, 자, 기본 개념을 충실히 잘 따라서 해줘야지만 경우의 수를 잘할 수 있다. 경우의 수를 잘 해야지 뒤에 배우는 확률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어? 이제 학년 올라가서 알겠지? 되겠어? 이 경우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이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얘야. 알겠니?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구별하는 거. 중요한 내용은 뭐였어? 동시한 것은 시간이 아니고 사실 이런 얘기였다.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큰 사건을 발생하는데 작은 사건 요 중 얘만 발생해도 큰 사건이 발생해. 그러면 또으로 연결되는 거야. 이거 발생해도 또 큰 사건이 발생해. 또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렇지? 이럴 때는 합의 법칙 원단으로 가는 거고. 자,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직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럼 and로. 이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직도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어. 그럼 and로. 그렇지? 즉, 큰 사건이 발생했냐 발생하지 않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동시에 발생했다,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큰 사건이 발생하면은 이제 다음 사건 넘어갈 때는 또으로 연결되는 거고, 큰 사건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음 사건으로 넘어갈 때 and로 연결된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되겠지? 그리고 뭐 더한다 이 개념은 쉬울 텐데 이 곱한다의 개념 별거 없잖아. 근데 우리가 이후로 매번 이렇게 수용도를 따라서 할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개념들, 이 개념을 충분히 여기서 익힌 다음에 믿어야 돼. 얘네 논리 현상. 논리 현상이 엔드로 나왔다면 주저없이 두 사건의 경우를 곱한다. 라는 것을 믿어줘야 돼. 좀 헷갈리면 수용도 한번 따져.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되겠지? 그치? 자, 선생님이 상당히 다시 한번 합니다. 논리 형상을 잘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잘한다. 아시겠지? 제발 부탁인데 그냥 바로 낙수되지 말고 쉬울수록 이런 논리 현상을 해달라고. 어떤 논리 현상? 티셔츠 입고 앤드 바지 입고 이런 것들 제발 좀 해달라는 거야. 제발 부탁인데 쉽다고 넘어가지 말라고. 쉴 때 연습을 해놔야지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게 되는 거지. 쉬울 때는 쉽다고 안 하고 어려운 문제는 또 안 하다 보니까 더 못해. 이런 거 포기하게 된다고.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얘 같은 한식 먹고 또는 중식 먹는다. 이 각각의 세부 사건을 또는 내지는 and로 연결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논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이것만 잘 따졌다면 요거 경우의 수 너무 쉽잖아. 각각의 경우의 수 때문에 곱하면 되는 거고 얘는 더하면 되는 거고. 제발 부탁이다. 이 논리 현상 잘 해줘야 돼. 알겠니? 응? 너무 검정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 마. 알겠어? 그치? 귀찮아하지 마. 그 귀찮아짐이 바로 여러분들 수학 실력을 좀 먹게 되고 수학을 좀 더 어렵게 만들어준다고. 되겠니?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앞쪽에 있는 개념들을 갖다 한번 합의법칙, 고백법칙을 얘기해봤는데 뒤에 보면은 지금 뭐라고 있어? 논리 현상 A와 B가 합사건일 땐 A 또는 B, A와 B가 곱사건일 땐 A and B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지금 다 설명을 해버린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한다. 논리 현상 열심히 해줘야 돼. 알겠지? 그치? 응? 키포인트에 뭐라고 써있어? 경우의 수를 잘하고 싶다면 꼭 정성을 다해 논리 현상을 하자. 잊지 말아야 돼. 되겠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경우의 수 푸는 방법은 다 배운 거야. 지금 다 배운 거야. 어떻게? 자, 수용도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따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논리 연산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각 사건을 또는 and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겠지. 그럼 누구부터 접근해 주냐 하면은 편하게는 누가 더 편하지? 얘가 더 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논리 연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고. 근데 너무 특수한 상황이라면 이 논리 연산을 하기가 좀 골치 아프잖아. 그럴 때는 일일이 하나하나 따신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알겠지? 자, 수용도 잘해야 돼. 아시겠죠? 자, 필요한 부분 정리하면 된다. 잊지 말아야 돼. 강조했던 부분 정리하면 된다. 그럴 거야.